이거는 아동간호에서 화나간호 부분입니다. 자, 화나간호에서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 페이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훑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얘기했으니까 요거를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화나간호에서 유아간호까지 그냥 같이 적었거든요. 그럼 화나간호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분만시 외상입니다. 이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다루긴 하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물어요. 어떻게 묻냐면 외상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 그 외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파상풍 이런 거 외상하면 안 돼. 외상이라고 하면 두 개 내 출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아 산도 만출력이 있어서 아기가 밀어서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만약에 낑겨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출혈 있는 거 외상이죠. 그 다음에 쇄골, 골절 있죠. 이거 분만시 외상 중에서 1위가 뭐냐 하면은 쇄골, 골절입니다. 되셨습니까? 외상입니다. 그리고 감염하면은 파상풍 이런 거 생길 수 있겠죠. 제대 자르다가. 그리고 또 엄마가 인질이면 아기 눈에 임균성 안염 이런 감염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또 아기한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궁합이 안 맞아서 그렇게 생기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태아저가구증 생길 수도 있겠죠. 자세한 건 나중에 할게요. 그럼 이때는 황달이 심하게 나타나니까 황달 치료하면 두 개거든. 첫 번째가 광선 치료, 두 번째가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은 교환, 수혈이라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아기가 미수가다 하면은 미수가 이대질환 하면은 호흡에 문제를 주는 게 초자양막증, 그죠? 그리고 또 눈에 문제를 주는 게 수정체 후부섬유 증식증. 되셨습니까? 세부적인 건 밑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아간호에서는요, 여기에 색깔 칠한 케이스들을 보십시오. 고열간호. 그러면 열이 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성인에서 기본간호할 때도 했었어요. 그럼 열 날 때는 당연하지 않나? 실내 온도를 낮추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머리는 항상 차갑게, 거꾸로 하면 안 돼. 머리는 차갑게, 그래서 얼음 베개. 발은 따뜻하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체온보다 몇 도 정도 낮은 물, 2도 정도 낮은 미지근한 물로 열을 내려라. 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 정도 닦아주자? 15분에서 20분 정도. 애들이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닦아주자. 그리고 열이 많이 나면 미지근한 물로 안 된다면 열을 뺏어가는 약, 알코올로 닦아줘도 돼. 그럼 이때 알코올은 70% 알코올은 너무 세. 그래서 30에서 50% 알코올을 써라. 그죠? 그리고 열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닦아주고 난 다음에 재야 되겠죠. 몇 분 뒤에 잰다? 30분 뒤에 재라. 되셨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땀으로 막 열이 나서 많이 나가버리니까 탈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탈수 예방에도 힘써라. 되셨죠? 그리고 탈수를 막으려면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애들한테서 가장 많은 경련은 뭐다? 열 때문에 나는 열성 경련이 가장 많다. 키워드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성 설사라 그랬어요. 이때 설사는 그냥 설사가 아니라 설사를 오랜 시간 하는 거야. 그럼 이때 만성 설사일 때는 당연히 탈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에 힘쓰자. 그리고 또 이때는 이 만성 설사가 콜A, 장파, 세장 같은 수인성 감염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설사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게 감염병이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옮길 수 있으니까 손을 깨끗하게 그 간호하고 나서 씻어라. 그리고 대변 배설물 같은 경우는 따로 해라. 그죠? 그래서 크레졸 같은 데다가 소독을 하라. 그리고 또 탈수가 심하겠죠. 만성적으로 계속 쏟아냈으니까 체중이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체중을 재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탈수를 관찰하라 하는 게 만성 설사이겠죠. 그리고 또 설사로 인해서 만약에 탈수가 일어났어. 조금 전에 설사로 탈수가 일어나면 수분과 전해질을 어떻게 준다? 경구보다는요. IV로 비경구적으로 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설사를 하는 경우는 구토 같은 것도 동반될 수 있으니까 경구로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수분 전해지는 경구보다는 비경구로 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경련간호. 자, 경련간호 옆에는 제가 안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냥 아실 것 같아서 안 적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뭔데요? 기도유지. 제일 중요하죠. 기도유지.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외상방지. 다치는 거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위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옷은 느슨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은 어떻게 할까? 어둡고 조용하게 하는 거. 경련 간호죠. 그리고 경련이 있을 때는 마사지 해주는 거 좋다 안 좋다? 안 돼. 마사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만약에 경련하는데 보호대 묶어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마사지 X, 보호대 X 하는 게 경련이죠. 그 다음에 소아들이 천식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 보통 천식의 원인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심한 일교차예요. 즉 쉽게 말해서 바깥에 엄청 추운 데 있다가 들어왔어. 엄청 뜨거운 따뜻한 데로. 그랬을 때 천식이 생길 수도 있어. 또는 거꾸로 너무 추운 곳으로 갑자기 나서갔어. 그러면 천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천식은 심한 일교차를 피해야 돼요. 그리고 알레르기잖아요. 천식은 알레르기야. 그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인자, 그거를 어렵게 뭐라고 하냐면 알레르겐이라고 합니다. 알레르겐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인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인자, 그게 먼지가 될 수도 있고 꽃가루일 수도 있고 음식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알레르겐의 노출을 최소화하라. 그 말은 피하라는 소리야.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피요법이라고 했죠. 피하라고요. 알레르기를. 그죠? 그리고 천식은 가장 큰 증상이 뭘까요? 숨쉬기가 힘들겠지. 호흡곤란 하면 무슨 자세다? 반자위를 취해줘라. 되셨어요? 쉽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자, 애들에게서 일어나는 반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 반사가 몇 개월에 소실되고 그것까지는 만약에 참고로 하시고 의미는 좀 알아둘 것.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름이 뭐다. 이렇게 명칭 정도는. 그랬을 때 뺨에 무언가를 대면은 애기 새가 막 쫓아가듯이 대면은 입가가 막 쫓아가는 거지.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해저기 반사. 다른 말로 루팅 반사. 다른 말로 포유 반사라고 합니다. 더 완전히 풀어보면 젖찾기 반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해저기 반사, 루팅 포유 반사, 이거는 뺨에 뭔가를 대면 아기가 그쪽으로 고개를 샥 돌리는 거, 그거를 해저기 반사라고 합니다. 7개월쯤 되면 없어져요. 이게 돌 때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긴장성 반사는 다른 말로요. 토닉 넥 반사라고 합니다. 토닉은 약간 경직됐다. 넥, 목이 그 말이에요. 토닉 넥 반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머리를 어느 쪽 돌린 거 헷갈리면 외울 거 없어. 그냥 뭐든지 돌렸는데 한쪽은 구부리고 한쪽은 펴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긴장성 반사야. 그래서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팔과 다리는 펴고 있어요. 돌린 쪽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은 구부리고 있는 거야. 되셨습니까? 어느 쪽이 구부리더라 신경 쓰지 마. 머리를 돌렸더니 어느 쪽은 펴고 어느 쪽은 구부리고 있더라. 그런 말 나오면 긴장성 반사야. 4개월 정도 되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셔야 되겠죠? 모로 반사요. 모로 반사. 자, 모로 반사라는 거는 포옹 반사라고 하죠. 이거는 3, 4개월 정도 되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사들 중에서요. 가장 빨리 소실되는 게 뭐다? 모로 반사입니다. 자, 이거는요. 출생했을 때 바로 찾아 확인해 볼 거야. 사정이라는 게 알아보는 거죠. 바로 알아볼 거야. 모로 반사가 있는지. 그래서 허우댕기면서 앉는 거지. 이런 반사가 만약에 없다면 그 아기는 뭐다? 뇌손상이야. 그리고 모로 반사가 없다면 뇌손상 아니면 뭐일 수도 있다? 쇠골이 부러져서 아기가 쇠골이 부러졌는데 여러분 아파서 어떻게 이거 허우적 하겠어? 못하겠지. 그래서 뇌손상이나 아니면 쇠골 골절 두 경우만 모로 반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되셨습니까? 모로 반사는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반사 중에서 12개월 정도쯤부터 없어지는 거라서요. 다른 반사들보다 가장 늦게 없어져요. 그 반사가 뭐냐면 바빈스키 반사예요. 자, 바빈스키 반사는 여러분 제가 여기 설명을 안 적었는데 외울 거 없고 바빈스키는 발바닥, 바빈 발바닥 이렇게 연상하세요. 그럼 발바닥이 나오면 무조건 바빈스키야.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긁었더니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는 거, 그죠? 그런 반사를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가장 늦게 없어진다. 가장 빨리 없어지는 거는 모로 반사다. 만약에 모로 반사가 안 나타났다면 뇌 손상 1위 아니면 쇄골 골절이다. 되셨어요? 그 정도 의미는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참고로만 하면 됩니다. 출생 시 가장 강하게 발달한 감각은 어떤 감각이다? 촉각이다.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발달하는 거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모빌 같은 거 알록달록 비싼 거 사줄 필요 없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신생아들은 사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괜찮아. 왜냐하면 그런 사시를 생리적 사시라고 합니다. 눈이 한 곳으로 몰리는 거죠.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언제쯤 되면 저절로 없어질 거다? 6개월 정도 되면은 없어질 거다. 생리적 사시라고 합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출생하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출생 후에 24시간 이내 간호야. 그러면 24시간 이내는 가장 중요한 간호가 뭐다?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 유지, 그게 가장 큰 거죠.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출생 직후에 알아두십시오.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출생 직후에 아프가 점수라는 걸 했지. 그럼 아프가 점수는 심, 호근, 반, 피 했죠. 그 5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호흡이라 그랬죠. 그래서 출생 직후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일바로 알아봐야 될 게 뭐다? 호흡입니다. 그럼 호흡은 어떤 식으로 알아봐요? 우는 거 보고요. 그래서 출생 직후에 아기가 우렁차게 응애 하고 운다면 아프가 점수에서 호흡은 만점이 2점이라 그랬잖아요. 2점인 거야. 안 울어. 빵점인 거죠. 그래서 호흡은 우는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기가 30초 안에 울지를 않아. 그럼 이 아이는 질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태변이라든지 배설물 같은 게 기도를 막았을 확률이 높다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생아가 사지가 늘어진 채 반응이 없대요. 위험하다는 느낌 들죠? 그럼 이때 제가 아기 상태를 알아보는 거에서 가장 일바가 뭐라 그랬어? 호흡이니까 호흡을 먼저 일단 확인하고 그리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그게 답입니다. 문제집에서도 나왔고 한번 기출문제로도 나왔습니다. 되셨습니까? 한번 다시 보실 것. 지금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숙아 특징입니다. 미숙아 특징입니다. 자, 미숙아들은 조산아죠. 쉽게 말해서. 그럼 일반적으로 조산아 하면은 몇 주 이전에 출산한 아이를 조산아라고 합니까? 37주 이전에 출산했으면 조산아야. 그래서 우리가 정상분만이다 라고 하면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몇 주 사이에 나온 거예요? 38주에서 42주 이 사이에 출산을 하면 정상이야. 그러니까 38 이전에 37 2주 이전에 나왔다면 조산아. 42주 이후에 나오면 뭐라고 할까? 과수가. 그죠? 과수가. 또 일찍 나왔으면 몸무게도 약하겠죠. 2.5도 안 되겠지. 미수가. 그래서 정상보다 일찍 나왔다. 미수가. 정상보다 늦게 나왔다. 과수가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숙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미숙아들은 전체적으로 머리가 더 커요. 몸통보다 머리가 더 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징의 미숙아들은 뭐가 있다? 솜털이 많다는 거. 미숙아들은 솜털이 많다. 그래서 솜털이 많다는 것은 미숙하다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말 했거든요. 그리고 피하 지방이 어떻다고요? 적어요. 뭐가 있겠어? 피하 지방이 미숙아들이 몸무게가 2.5도 안 나가는데. 그죠? 그리고 뭐는 많다? 태지는 많아요. 태지는 피부를 보호하는 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지는 많아요.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은요, 적거나 없어요. 자, 그러면 많은 건 뭐가 많다? 솜털 많고 태지가 많고, 적은 거는 피하 지방, 주름 이런 거는 적거나 없고. 되셨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미숙한 애들은 엄마에게서 충분히 나올 때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을 갖고 못 나왔어. 그래서 애들의 폐가 중간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래서 빈번하게 뭐가 일어난다? 무호흡이 일어납니다. 무호흡입니다. 정상적인 신생아들은 여러분 호흡의 특징이 어떻지? 정상적인 애기들은 호흡이 불규칙하다 그랬어요. 불규칙한 호흡이에요. 그죠? 신생아들은 불규칙한 호흡이 정상이야. 그런데 미숙한 애들은 불규칙한 게 아니라 아예 멈춰버려. 무호흡이 나타난다는 거죠. 특징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어서 보면 미숙한 애들은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신생아들은 호흡이 어떻겠어요? 불규칙하다 그랬지. 그래서 아기가 울었을 때 응애응애하고 땡깡 부리고 울었다면 호흡수가 당연히 많고, 그죠? 그런 건데 들쑥날쑥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런데 미숙한 애들은요, 주기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주기적인 호흡이라는 말은 패턴이 똑같다는 거야. 아까 정상적인 애들은 패턴이 똑같다 안 똑같다? 불규칙하다 그랬어. 얘네들은 패턴이 똑같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고환이 음낭 안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잠복 고환이라고 하죠. 이게 있어. 어린애들이, 미숙한 애들은. 그리고 발꿈치, 손목, 무릎 이런 데가 개구리가 폴짝 뛰는 자세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변은 여러분 신장에서 소변이 충분히 진하게 만든 다음에 배설을 해야 되잖아. 근데 미숙한 애들은 생각해봐요. 신장도 기능이 제대로 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래서 소변을 좀 저장했다가 진하게 만들어서 배설을 못하고 먹으면 싸고 그래. 그래서 색깔이 어떻다? 허예. 쉽게 말해서 진하지 않고 희석된 소변. 그리고 여자아이는 음액이 좀 유난히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특징들 여러분 눈도장 찍으십시오. 자, 그리고 미숙아들을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죠.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또는 미숙아는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럼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자, 제일 중요한 게 감염 방지. 그죠? 감염될까봐 애기 자꾸 만지고 우리 손으로 만지면.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염 방지를 위해서 역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역격리에. 그리고 또 미숙한 애들은 인큐베이터 있잖아. 그럼 인큐베이터 있는데 자꾸 꺼내고 막 들스나스하고 하면 어때? 산소 농도가 변할 수가 있죠. 산소 농도가 얼마였지? 30 미만인데 산소 농도에 문제 줄 수 있어. 자꾸 만지지 마. 그리고 미숙한 애들은요 칼로리 소모를 막아야 돼. 얘네들이 칼로리가 뭐가 있어? 근데 자꾸 만지면 애들이 몸이 긴장하고 막 움직이면서 얘네들도 대사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열량 소모를 막기 위해서 만지거나 할 때 조심하고 해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육기가 인큐베이터죠. 인큐베이터는 이중으로 된 벽과 덮개로 되어 있다.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했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자 밑에 보시면 보육기하고 온도, 습도, 산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편안한 환경일 때 온도, 습도 있죠. 그리고 특히 40에서 60%는 쾌감을 느끼는 습도다. 그래서 환경보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쾌감 습도가 40에서 60이었죠. 그 다음에 신생아 실은 온도가 좀 따뜻해야 되지 않나? 22에서 26도,
습도는 조금 애들이 아직은 호흡기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습도를 높여줘. 55에서 65 정도. 그런데 미숙한 애들이 들어가는 보육기 있죠. 여기는 온도가 30에서 32도야. 습도는 신생아시라고 똑같아. 그런데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인큐베이터는 산소까지 세팅이 돼 있는 거지. 얼마로? 30 미만으로. 그죠?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온도, 습도, 산소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벽과 덮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산소 농도 변할까봐 자꾸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잘못하면 두껍게 밀폐되지 않으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습도 변할까봐 가습 이런 습도가 날아갈까봐 습기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열이 빠져나갈까봐 열은 체온 안에가 실내가 인큐베이터 안에가 30에서 32도는 돼야 되는데 열이 빠져나갈까봐 외풍이 없이 하려고 이중벽과 덮개로 된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보육기는 청소는 얼마마다 한다? 매일 하세요. 뭘로? 소독수로. 점검은 몇 시간마다? 2시간마다. 되셨어요? 그리고 산소를 30 미만으로 주는 이유는 과량으로 줬을 때 생길 수 있는 거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정체, 후부섬유 증식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확실히 모른다면 그냥 이름이라도 적어놔요. 3월 19일 긴장하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너무 쉽다는 건 아는데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면 뭐 모르는 남한테 앞에 사람한테 물어볼 겁니까? 여러분 그런 용기 있어요? 못 묻겠죠. 그럼 혼자서 고민하는데 고민하는데 감독관들 와서 시험지 나눠줘. 그 문제 나왔고 그 문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라도 수정체 이 말이라도 적어놔. 껄쩍껄쩍. 되셨죠? 그 다음에 미숙아 간호입니다. 중요하죠. 자, 미숙아들은 바로 음식을 주지 않아요. 우유를 주지 않아요. 수유 안 한다고. 24에서 72시간은 금식입니다. 금식입니다. 그리고 체중을 잴 때는요. 인큐베이터에서 자꾸 애기 빼지 말라 그랬죠. 감염 방지, 열량 소모 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체중계를 보육기 안에 넣어서 재라고. 보육기 안에 넣어서. 그리고 포유할 때, 포유라는 말이 젖준다는 거죠. 젖줄 때는 우유를 줄 때는 반자위로 주세요. 먹을 때 반자위로 안에서 그죠? 그리고 포유를 하고 나서는요. 눕힐 때는 어느 쪽으로 눕힌다? 오른쪽으로 눕혀주세요. 그래서 제가 트림을 시켜주는데 트림을 아기가 아무리 해도 두드려도 안 했어. 그럼 어느 쪽으로 눕히라 그랬습니까? 오른쪽으로 눕혀. 우리 간호조무사 공부할 때 전부 다 왼쪽이었어. 관장도 좌측, 심스 위, 그죠? 위세척 좌측, 그 다음에 위내시경 좌측, 그리고 체위성 저혈압 모성에서도 좌측이야. 우측은 아기 젖먹이고 나서 오른쪽으로 눕힌다. 그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육기 안에서도 애기들 체위 같은 거 신경 쓰세요. 애들 이런 애들이 욕창 같은 거 생기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보육기에 눕힐 때는요. 자, 이런 복이 있었죠. 보육기를 먼저 따뜻하게 하세요. 한 다음에 아기를 안에 눕혀야지. 아기를 먼저 눕히고 보육기를 데워주면 안 되겠죠. 그죠? 먼저 따뜻하게 하고 신생아를 눕히는 거야.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거. 그 다음에 아이고 요 녀석 아기가 성장 발달이 참 좋네. 건강 상태가 좋네. 이렇게 말할 때는 체중, 신장, 머리둘레 이런 거 중에서 일바로 보는 게 뭐다? 체중입니다. 답 적어두세요. 그래서 영아의 건강 상태나 신체 발달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체중입니다. 체중.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아,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 노인간호 할 때 까먹었다. 노인간호 할 때요. 잔류공기량 10페이지 봐봐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자, 10페이지에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노인의 특징에서, 네 번째 줄에 볼까? 왼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폐 잔류 공기량 있죠. 그거는 뭐다? 증가예요. 안에 찌꺼기 공기량이 남아 있다고. 깨끗하게 비워내지 못한다고. 잔류 공기량은 증가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시 원점으로 와서요.
아기 건강 상태의 대표적인 지표는 체중이에요. 그랬을 때 12개월 때 특징이 어떻습니까? 신장은 출생 시의 1.5배 아셔야 되겠죠. 체중은 출생 시의 몇 배? 3배가 된다. 그죠? 그리고 참고로 체중의 2배가 되는 거는 출생 시 체중의 2배가 되는 거는 언제 그렇다? 3개월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애들은 머리가 흉이보다 보통 더 커요. 그래서 이 머리둘레라는 건 여러분 뇌 발달을 알아보는 지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작아도 안 돼. 되셨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생아 맥박수 좀 알아두자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신생아 맥박수는 몇 번이다? 120에서 140회 1분에. 어른은 몇 번이죠? 성인은 60에서 100번이죠. 아기는 더 빨라. 120에서 140. 태아는 외우지 않아도 그냥 보시면 얼마예요? 태아는 더 빠르지. 아직 나오기 전에는 120에서 160번까지예요. 자, 신생아 호흡은요. 우리 성인의 호흡은 몇 번이지? 12번에서 20번이지. 그런데 신생아들은 35에서 60회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신생아들은 어디로 숨을 쉰다? 복식호흡을 합니다. 즉 배가 들쑥날쑥 한다고. 애기들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애기가 숨을 쉴 때마다 흉골이 가슴 골이 푹푹 꺼진다 이런 말 나오면 비정상. 애기들은 복식호흡을 합니다. 여자는 어디로 숨을 쉽니까? 여자는 가슴으로 숨을 쉬죠. 그죠? 그런데 여자가 가슴으로 흉식호흡을 하다가 복식호흡을 하는 시기가 있지. 언제였다? 임신했을 때 복식호흡을 했었죠. 복식호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 호흡이 어떻다 그랬어? 신생아들은 불규칙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요거 조심하세요. 규칙적이다 하기 쉬워요. 불규칙한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혈압은 한 70에 40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소변 가리기라고 되어 있죠. 대소변 가리기. 자, 대소변 가리기 중에서 뭐부터 할까? 대변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대변은 언제? 12개월에 시작해서 18개월 정도에 종료하는 거죠. 가리키는 걸 이때 하자고요. 그리고 대변이 끝날 때쯤 됐을 때 뭐를 한다? 소변 가리는 거죠. 두 개를 같이 주면 아동의 인성 형성에 영향을 주잖아. 너무 엄마가 엇박지르면. 그죠? 그래서 소변 가리는 거는 대변이 끝나는 비슷한 시기 18개월에 가까운 한 16에서 18개월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24개월까지. 그런데 밤소변은 24개월까지는 힘들어. 그래서 밤에 소변 가리는 거는 서너 살은 되어야 된다. 되시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시기에 하는 거야? 영아기, 유아기, 언제? 유아기. 그래서 대소변 훈련은 유아기 아동의 인성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수유의 장점입니다. 모유수유의 장점 아셔야 되겠죠? 자, 모유수유는 설사 어떻게 한다고요? 줄인다고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줄인 말이 구토 줄여요. 변비도 막아요. 예방한다는 거야. 알레르기 같은 것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설사 예방, 구토 예방, 변비, 알레르기 예방 되셨어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죠? 그리고 돈 안 들죠? 그리고 시간 절약되죠? 그죠? 우유 타는데 시간 걸리는데 엄마는 그냥 먹이면 되잖아. 그리고 천연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조심하세요. 완전 무균인 거예요. 완전 무균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모유 수유가. 되셨습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셔서 더 말한다면, 자, 모유를 먹이면 좋은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기가 엄마 젖을 쪽쪽 빨면 자궁 수축이 잘 된다 그랬어. 그래서 산욕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진다 라고 했었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모유를 먹이면 살이 찐다 안 찐다? 안 찐다 그랬어. 그래서 모유 딱 끊으면 살이 그때 붙었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젖 먹일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비만을 억제하는 거지. 그리고 또 모유에는 뭐가 많다? 비타민 A, 그리고 당분이 많아요. 되셨습니까? 모유에는 비타민 A와 당분이 많아요. 그리고 초유에는 뭐가 많아요? 면역체. 초유에는 면역체가 많아요. 그리고 엄마와 이때 영아기죠. 영아기 때 엄마 쭈쭈 빨잖아. 그럼 엄마 젖 먹이면 정서적으로 신뢰감, 만족도가 높겠죠. 그리고 모유를 먹이면 여러분 자연 피임의 효과가 있다. 기억납니까? 생리를 늦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모유를 먹이면 젖분비 호르몬이 나오겠지. 그 젖분비 호르몬 이름을 뭐라고 한다?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거야. 이 호르몬이 나와서요, 배란을 억제한다고, 난자가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줄 알아두실 것.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모유를 먹여야 되겠죠. 그럼 유즙이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셔서 알겠지만 다음에 다시 보기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게 많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그 중에 조금 아리까리하고 맨날 자꾸 헷갈린다 싶은 거는 표시를 해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라면은 저는 이런 게 되게 헷갈리던데요. 하루에 얼마 정도 증가시키나 이런 거. 그래서 저라면 이런 거 줄거 놓을 거고, 그리고 수분 같은 경우도 뭐 1500cc로 준다면 틀린 거잖아. 3000cc 정도로 증가한다. 그죠?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유방을 바꾸어 가며 먹이고 10에서 20분 정도 동안 먹인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헷갈리는 거 있으면 줄거 놓고, 그리고 류름까지 삽입하는데 한 10분 정도 만약에 수유했어. 그리고 한 2, 3분 정도 쉬는 동안에 트림도 시키고, 그리고 수유 끝나고 나서도 시키고, 즉 쉽게 말해서 트림은 중간에도 시키고 다 끝나고도 시키고, 그죠? 그리고 초유는 2, 3일 동안에 분비되는 이 초유는 뭐가 많다? 면역체가 많다. 그리고 이 초유를 먹여야 되는 이유는 뭐다? 면역체도 많고 and 초유 안에 염분이 있는데, 소금기가 있는데, 이 염분이 아기 안에 있는 태변의 배설을 촉진하더라. 태변은 태아였을 때 만들어진 변이니까 빨리빨리 나가야 되잖아. 그거를 촉진하는데 모유를 먹이는 게 좋겠다. 초유를 먹이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수유 전에 기저귀를 바꿔주세요. 깨꼼하게 해서, 개운하게 해서 먹여주세요. 그리고 수유 끝나고 남은 젖은 비우세요. 왜? 유방우렬 이런 거를 막아야 되니까. 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모유도 먹이지 마세요 하는 경우가 있다. 모유, 수유, 금기 있죠. 그럼 엄마 젖을 먹이면 안 되는 이유가 엄마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는요, 애기한테 원인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엄마에게 원인은 어떤 겁니까? 했을 때 단순한 유선염은, 여러분 문제집에서 다뤘던 거 기억나요? 그냥 유선염이야. 그냥 세균으로 인한 그냥 단순한 유선에 염증이 생겼어. 유선이라는 거는 젖이 나오는 곳이야. 거기에 염증이 생겼어. 그런 경우는 항생제를 먹이면서 수유를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유선염은 항생제 먹이면서도 수유할 수 있어요. 이거 많이들 틀렸어요. 항생제 하면서도 수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모체 측에서 할 수 없는 경우는 심한 세균성 유선염이야. 그래서 심하다는 말이 붙을 거예요. 심해서요, 고름을 짜냈다고. 배농이라는 게 고름을 짰다는 거잖아. 그러면 유선이 젖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 고름이 있나 보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우유 먹으면 고름 우유잖아. 그래서 배농술 하고 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말 없으면 그냥 단순한 유선염일 때는 먹여도 되고, 말뜻 아시겠죠? 그리고 급성 간염일 때도 먹이지 마라. 혹시나 애기한테도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성질환 같은 거 있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애기한테 또 약의 나쁜 영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약물 중독
또는 정신병 이런 거 있을 때 약 같은 것도 문제 되겠죠. 안 돼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 첫 번째 것만 좀 기억해. 그래서 심한 세균성 유선염으로 배농을 했을 때는 안 돼. 그러면 엄마한테 문제는 없는데 안 되는 경우는 또 없습니까? 아기한테 문제가 있어. 아기가 입천장이 어떻게 됐어요? 뚫렸어. 국에 파열이죠. 그럼 아기 수유했을 때 호흡기로 들어가잖아. 국에 파열일 때 하지 마. 그 다음에 조사나 아까 24에서 72시간도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 그 다음에 구내염, 입에 문제 있다잖아요. 아기 입에 하지 마. 그 다음에 모유에 알레르기가 있다? 하지 마. 이해되시겠죠?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공수유 중에 우유가 기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기가 헐떡헐떡 하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됐어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외우지 마시고 한번 봐요. 아기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열려면 옆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엎드린 자세로 아이 머리를 좀 낮추어야 젖이 나올 거 아니야. 상황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그죠? 또는 아니면 아이를 거꾸로 들고 우유가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보고하는 거는 좀 나중에 치고 방법은 어떤 게 있었다? 방법은 아기 머리를 옆으로 돌린 다음에 돌려줘라.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엎드려서 아이 머리를 낮추어라. 나오게. 그 다음에 또는 아이를 거꾸로 들어라. 그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용어 설명하면은 흡인성 폐렴이요. 흡인성 폐렴. 자, 흡인성 폐렴은 어떤 거다? 우유나 수분이 흡인 슉 빨려 들어간 거지. 우유나 수분이 어디로? 기도 내로 슉 하고 들어가서 생긴 폐렴. 그걸 뭐라고 한다?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천문 잠깐만 봅시다. 자, 천문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그래서 대천문하고 소천문이 있어. 자, 대천문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디귿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다. 그죠?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다. 디귿. 이거는 언제 막힌다? 12에서 18개월. 12에서 18개월 어디서 나왔어요? 대소변 가리는 거. 아까 12에서 18개월. 대천문이 막히는 것도 12에서 18개월. 소천문은 뒤통수 쪽에 있죠. 모양은 어떤 모양? 세모, 시옷,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언제 막힌다? 6에서 8주. 6에서 8주에 막힌다. 산육기간도 6에서 8주. 소천문이 막히는 시기도 6에서 8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거 기억합시다. 자, 천문이 함몰됐대요. 푹 꺼졌대요. 푹 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아기 몸에 수분이 좀 빠져나갔을 때. 탈수가 일어나면 천문은 어떻게 된다? 함몰돼요. 그 다음에 천문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는요. 돌출되는 경우는 언제 그러냐면 머리에 압이 올라갔을 때. 그래서 두 개 뇌압이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뇌압이 팍 올라갔어. 뇌수종 같은 걸로. 또는 아기가 응애 하면서 긴장하면서 땡깡 부리면서 울었어. 그럼 이런 게 울었으면은 천문은 올라옵니다. 되셨습니까? 두 개 아세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했죠. 생리적 체중 감소는 며칠 정도만 빠지는 거야. 한 3, 4일 정도부터 얼마 정도 빠지냐면요. 5에서 10% 정도가 며칠간 빠지는 거야. 처음부터 빠지진 않아. 3, 4일 정도부터 며칠간 한 일주일 정도 빠지는 겁니다. 5에서 10%. 그거는 있을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런 체중 감소를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쌈싸 먹고 체했다 라고 했죠. 쌈싸 먹고 체했다. 체중이 빠진 거야. 3, 4일 정도부터. 그래서 이 예는 그러면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출생 시 4.5인 아기가 일주일 이내 10%가 빠졌대. 출생 시보다. 이거는 정상.
생리적 체중 감소인 거죠. 되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에는 생리적 황달입니다. 생리적 황달. 자, 생리적 황달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보고 안 해도 돼. 치료 안 해도 돼. 그러면 생리적 황달의 조건은 언제 나타나는 거다? 2, 3일. 2, 3일쯤에 나타나서 일주일 정도 있는 거예요. 아까 체중 감소는 3, 4 먹고 체했다 그랬죠. 3, 4일 정도부터 체중 감소인 거고, 이거는 2, 3일 하면은 황달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런데 2, 3일부터 일주일 정도만 나타나야 돼. 그런데 예를 보시면 신생아에게 24시간 이내에 황달이 나타났대. 그거는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므로 의사에게 알려라. 맞죠? 그럼 이런 황달은 핵황달이라고도 하고 병적인 거죠. 그죠? 그 병적인 황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태아 저가구증이야.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궁합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또 선천성 매독일 때도 여러분 제가 황달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독이 임신한 인부가 매독에 걸렸을 때 유산, 사산, 조산, 황달, 선천성 매독 이런 말하면서 황달 일어날 수 있다 그랬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세한 거는 태아 저가구증 좀 이따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황달이 일어난다면은 이때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태아 저가구증 찾았나요? 태아 저가구증. 자, 이거는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안 맞는 건데 알아두셔야죠. 공식을. 엄마 피가 뭐다? RH-야. 아빠 피가 RH 플러스야. 사실 아빠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말아도 돼. 그냥 엄마가, 이거 틀렸다는 건 아니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RH 마이너스야. 그런데 아기가, 태아가 뭐라고요? RH 플러스라고. RH 플러스라고. 그럼 엄마 피하고 아기 피가 안 맞잖아. 그죠? 이래서 엄마 피가 아기 피를 막 공격하는 거지. 그거를 태아 저가구증이라고 하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은 피끼리 막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피가 막 낮아빠지고 시체가 되지. 그게 바로 빌리루빈이고, 그게 쌓이면 뭐가 나타난다? 황달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달이 엄청 심할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하면은 광선 치료하겠죠. 광선 치료, 그죠? 형광치료 또는 교환 수혈이라는 것도 있죠. 도저히 광선 치료만으로 안 될 때는, 그럼 이때 교환 수혈이라는 게 아기 피 안에 있는 적혈구 시체, 엄마 피하고 사온 시체 덩어리들을 다 빼야 되겠지. 그리고 깨끗한 피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게 교환 수혈이야. 그럴 때 어떤 혈관을 이용할까요? 하면은 배꼽에 있는 혈관을 이용할 거야. 그럼 이때 배꼽에 있는 혈관은 위로 올라가 보세요. 제대 안에는 혈관이 몇 개 있다? 3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래서 제대라는 말이 붙어서 제대 동맥, 제대 정맥이 있는데 제대 동맥이 몇 개 있다? 2개예요. 헷갈리시면 동그란 눈이 2개 되셨습니까? 동그란 눈이 2개예요. 제대 정맥은 하나예요. 되셨어요? 이때 교환 수혈할 때 사용하는 혈관은 어떤 혈관을 이용한다? 제대 정맥을 이용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제대 정맥을 이용합니다. 밑에도 치료 옆에도 제대 정맥이라는 말 적어두시고, 그죠? 자, 그런데 태아 저가구증을 그러면 막을 수는 없습니까? 하면 예방은 있습니다. 그 예방에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그랬죠. 로감이라는 예방 백신을 주사한다고. 그럼 이 로감을 누구한테? 산모한테, 아기 엄마한테 하는 거야. 아기를 출산하고 48에서 72시간 내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피 안에 이 로감이라는 약을 넣으면 아기 엄마 몸 안에서 다른 RH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재빠르게 공격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너 뭐야? 이 생각만 하고 공격은 아직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로감이라는 약이 그렇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 약을 접종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약을 접종해서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디프테리아 있죠. 자, 디프테리아는 독소가 아주 세다 그랬어요. 근데 이 디프테리아 균이 어디라도 갈 수 있는데 호흡기 중에서 후두를 가버리면 호흡이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디프테리아 애기 옆에는 중간에 애들이 호흡이 멈출 수가 있어. 그래서 옆에다가 항상 뭐를 준비한다? 기관 절개 세트를 늘 준비를 해두세요. 그래서 디프테리아 애기에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래 말하면 기관 절개 세트입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조사나 사대 간호 우리 많이 했으니까 알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호흡이라고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조사나들은 호흡이 중간에 멈춰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질환이 뭔데요? 초자양막증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관리를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들이 미숙한 애들은 체온의 변화가 너무 심해. 그래서 따뜻하게 해야 돼.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보온이에요. 그래서 체중을 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체중계를 보육기 안에 넣어서 재라 라는 말 했었죠. 그 다음에 미숙한 애들이기 때문에요. 엄마한테서 충분한 영양분이 아니라 면역체를 못 받고 나왔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염이 잘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조산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역격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격리 하면은 화상 환자,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백혈병 환자, 면역력 약해지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조산화, 그리고 또 장기 이식 환자,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에이즈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런 거는 역격리였습니다. 되셨습니까? 감염 방지. 그리고 또 아기가 엄마한테서 충분히 많이 못 먹고 나왔잖아요. 안대꾸로. 그죠? 그래서 어떡한다? 영양분을 줘야 되겠죠. 영양 공급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가 뒤에서부터 쭉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분만시에 다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분만시에 다칠 수 있는 것 중에서 두 개 내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두 개 내 출혈은요. 왜 있냐면요. 난산일 때. 난산이라는 거는 뭔가 태아, 그 산도, 만출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순풍순풍 출산이 안 될 때 애기 머리가 계속 낑겨 있다 보니까 다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자분만이라는 거는 집게로 찝어내는 거야. 집게로 찝어내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두 개의 골이 다칠 수 있겠죠. 그럼 이럴 때 이런 난산이거나 감자분만을 했다면 이때 애기 머리가 출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미리 해서 나오자마자 뭐를 주사한다? 혈액응고 지혈을 시키는 비타민 K를 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내 출혈이 의심된다 하면은 비타민 K를 주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쇄골골절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쇄골골절일 때는 어떤 게 없다? 무슨 반사가 없다? 모로 반사가 소실되겠죠. 뇌에 문제가 없어도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만시 가장 감염이 잘 일어나는 부위가 어디냐 이래 말하면 어디라고요? 제대절단부. 그죠? 제대절단부. 여기서 일어나는 감염병이 뭐야? 파상풍이 되겠죠? 파상풍. 그죠? 파상풍.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눈. 임균성 안염. 그죠? 그리고 피부가 얇아요. 그래서 피부에 문제도 줄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건 어떤 게 될 수 있다? 위험한 거는 제대절단부입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출생하면서부터 점수 인생으로 매겨진다 그랬죠. 그래서 1분 있다가 5분 있다가 뭘 체크한다? 아프가 점수를 체크한다 그랬어. 그랬을 때 외우실 때 5가지 항목이 심호근 반피, 심호근 반피, 앞대가리만이라도 자 했을 때 한 항목당 2점이에요. 심박동도 만점 2점,
호흡 다 전부 다 2점이야. 그럼 만점은 몇 점이야? 10점이지. 5개니까. 이 중에서요. 7점에서 10점 정도는 되어야 양호한 겁니다. 17점에서 10점 정도는 되어야 양호한 겁니다. 만점이 몇 점인데 10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10점 정도가 되어야 양호하다. 7점부터 10점까지가.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빈도가 높진 않았는데 여러분 나는 안 되겠다 하시면 5가지는 외워. 그래서 앞부가 점수는 15금 반피 외우시고 조금 더 나는 여력이 된다 하시면은 자 점수별로 어떤 점수를 보는 거야. 저는 0점 이거 하고 2점만 알면 될 것 같아. 1점은 중간 정도 되니까 눈치로라도 할 수 있어. 근데 0점도 알 수 있어. 확실히 없으니까. 그럼 이때 심박동수 아프가 점수 때 10 나왔으니까 심박동수는 여러분 맥박이다. 이게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 100번 이상이야. 2점. 그럼 아예 없으면 안 외워도 되지 않나? 빵점. 100개가 안 된다면 1점. 호흡은요 뭘로 분댔어? 우는 걸로 분댔지. 응애 하고 힘차게 울면 좋은 거 아닌가? 2점. 안 울어. 빵점. 근데 뭔가 좀 확실하지 않지. 1점. 어중간하지. 그 다음에 근긴장도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굴곡. 심하게 굴곡된 거지. 잘 굴곡되어 있다? 눈치로라도 1점. 사지가 축 늘어져 있다? 빵점. 근데 약간 1점. 반사작용이라는 건 여러분 뭐로 반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애취하는 재채기 이런 거 다 반사야. 그런 게 잘 나타났다 2점, 없다 0점, 약간 1점. 그래서 저는 이거 2점만 알면 저도 이거 간호사 국가고실지 때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그럼 2점만 알면 충분히 눈치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라 그랬어요. 피부 색깔. 몸 전체가 애기들은 어때야 된다? 볼고스름해야 돼. 2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청색, 창백 나오면 몇 점일 것 같아? 빵점.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약간 섞여 있네? 얼룩덜룩하고 붕가고. 그럼 1점. 되셨습니까? 그래서 5가지 항목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게 낸다면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맥박이 심박동이 몇 회고, 그죠? 아기가 우렁차게 울고 사지가 약간 굴곡되어 있고 그리고 콧구멍에 면봉으로 간지럽혔더니 애치 재채기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이 몇 점이냐 하면은 0점부터 2점까지 중에서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야 되는 거죠. 되실까요?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입니다. 자,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증상 보세요. 제가 아기가 안 받아주는 거랬죠. 자기 몸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게 먹는 게 싫어. 그래서 이거는 먹여봐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유를 하고 나서 알아볼 수 있어. 증상이. 수유 전에는 증상을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선천성 대사 장애인지. 그러면 먹여봤을 때 못 받아줘요. 몸에서 구토. 그리고 안 먹으니까 처지고. 그리고 또 안 먹으니까 발육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안 먹으니까 또 반사 반응이라든지 이런 뇌발달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지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뇌의 문제로 경련, 혼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주로 이런 애들은요 변비 또는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사장애는 시험 보기로서는 안 나왔지만요 땀이나 소변에서 좀 냄새가 납니다. 애기한테서 애기 보들보들한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약간 냄새가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특징입니다. 그러면 선천성 대사장애는 검사를 어떻게 해준다? 무료로 해주죠. 무료로 해줘. 이 검사 이름, 검사 이름이 아니라 대사장애 질환 이름 외우지 마요. 눈으로 쭉 봐봐. 그냥 이런 거 어디서 봤더라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쓰라고 안 나오니까. 근데 페닐이라는 말 자주 물었죠. 그래서 페닐알라닌, 고페닐알라닌 혈증, 페닐케톤요증, 페닐 나오면 대사장애였어. 그리고 하나는 꼭 아셔야지. 어떤 거였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른 말로 크레틴증. 이게 선천적인 거야. 되셨어요? 나머지도 한번 눈도장으로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거는 알아보는 검사비는 어땠어요? 무료야. 검사비는 무료야. 그래서 이때 검사는 어디서 한다? 발 뒤꿈치에서
그리고 언제쯤 한다? 2일에서 7일경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2일에서 7일경이라도 먹여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수유를 하고 나서 24시간은 지난 다음에 해야 돼. 무조건 2일이 아니라 수유하고 나서 24시간 지나야 돼. 그러면 가장 아이디어란 건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2, 3일 정도 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 미숙한 애들은 3일 동안 금식했던 거 기억나? 미숙아 간호해서. 그럼 그런 애들은 먹여봐야 알 수 있는데 안 먹였는데 2, 3일 때 못하잖아. 그럼 이런 미숙아라든지 좀 중한 애들은 언제 한다? 2일에서 7일 중에서 마지막 날쯤에 하는 거야. 생후 7일경에 해주고, 그리고 이거 한 번으로는 미숙한 애들은 검사 결과 아리까리해.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재검하고. 되시겠습니까? 봐주실 것. 그 다음에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서요 탈수가 잘 일어납니다. 애기들은 조금만 토해도 금방 탈진에 빠져버려요. 그럼 왜 성인보다 탈수가 잘 일어납니까?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애기들은 요거 여러분 눈도장으로만 하면 돼. 이거 모르겠다. 오늘 밤 이거 세서 이거라도 외워야 되겠다. 아니, 밤새는 건 좋아. 밤새는 건 좋은데 이거 외우려고 밤새지는 마시라고요. 참고만 하시라고요. 그러면 체중보다 체표 면적이 넓어서 그래요. 그래서 몸뚱아리 드러난 면적이 넓다 보니까 땀이나 이런 게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도 잘 빠져나가요. 넓다. 그 다음에 수분 교환율.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그냥 교환율이니까 수분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리는 거야. 그럼 많이 들락날락 하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잘 빠져나가겠지. 수분 교환율이 성인보다 어떻다? 높다. 그 다음에 세포에는요, 세포 안에도 액체가 있어. 세포 내액. 세포 바깥에 있는 액체는 세포 외액이야. 그럼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어디에 물이 빠져나가기 좋을까?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물이 빠져나가기 좋겠지. 그래서 애기들은 세포 외액이 비율이 더 많아요. 그리고 체중에 비해서 대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보일러 막 돌리니까 수분도 막 쓰는 거야. 그리고 총 수분량 자체가 성인보다 어떻다? 많아요. 애기들은 물이 많아요. 근데 그 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간다고. 그리고 소변을 애기들은요 충분히 농축할 수 없어요. 왜? 신장이 아직 발달이 여리여리해서 아직 덜 됐으니까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고 먹으면 싸버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빨리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참고로만 하십시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괴사성 장염이라고 했죠. 자, 이거는 장이 썩은 거야. 여러분 기억나? 장이 썩은 거야. 왜 썩은 거다? 세균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어떤 거다? 다른 애들한테 옮겨. 그죠? 다른 애들한테 신생아실 다 옮겨버려. 그래서 얘네들한테는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격리해야 돼요. 이 애들. 그리고 간호해주는 사람은 손을 잘 씻어야 돼. 잘 씻어야 돼. 그리고 이때 장이 썩는다는 말이 말은요.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이 더 잘 썩을까? 음식물이 없을 때 장이 더 잘 썩을까? 음식물까지 질퍽질퍽하면 장이 더 잘 썩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금식입니다. 금식입니다. 금식이고 그럼 이때 금식을 하는데 보시면 위관을 삽입합니다. 위관을 삽입합니다. 그럼 이때 위관은 왜 삽입하는 거다? 위관으로 영양의 유동식을 주려고? 아니요. 이때 유동식 주면 장이 썩어버리는 건 똑같잖아. 질퍽질퍽하면. 그럼 이때 위관을 꽂은 이유는요. 안에 있는 장에 있는 분비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빼내려고. 배수구처럼 빼내버리려고요. 호스를 꽂아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체액이나 가스를 배출해서 장 안에를 말려줘야 청소를 해야 장이 빨리 아물 거 아니냐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입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 정맥으로 주는 거죠. IV로.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을 맞추어서 정맥으로 수액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좀 나아지면 이제 먹이는데 바로 그냥
우유 먹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회복기에는 구강으로 이제 조금씩 워밍업을 해볼 건데 처음에는 멸균된 물이나 전해질을 좀 줘봐요. 그랬더니 아기가 큰 문제 없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모유나 유동식을 줄 거예요. 되셨습니까? 요거 여러분 한번 눈도장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구창입니다. 아구창입니다. 자, 아구창은 분만시 산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올 때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아구창의 원인은 뭐냐면요. 곰팡이균이야. 그래서 칸디다 이런 말 나오면 곰팡이야. 곰팡이. 그래서 아구창의 원인은 곰팡이균입니다. 그럼 이 곰팡이균이 생기는 아구창이 엄마가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이게 생기기가 쉬웠어? 모닐리아 질염 있었죠. 경구 피임약을 오랜 시간 복용했다든지 했을 때도 생기기가 쉽다고 했던 모닐리아 질염, 이게 있으면 곰팡이균이 애기 입을 좋아해서 애기 입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구창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입과 혀에 뭐 백태 같은 것도 끼고 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태 제거하면 또 출혈 있고 아기가 아프니까 혓바닥 백태 끼고 하니까 우유 안 빨라 그러고 이런 게 나타나요. 자, 간호에서는 아구창은 뭐다? 치료제가 젠티안 바이올레, 젠티안 바이올레, GV라고 하죠. 그죠? 이 약을 보라색깔 나는 약, 그 약을 발라주는 거. 아구창 하면 젠티안 바이올레 되셨습니까? 아구창. 그 다음에 임균성 안염하면 뭐지? 치료제 질산은, 그죠? 질산은이었죠. 그런데 아구창은 젠센 또는 젠티안 바이올렛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 젖병 빨았던 입으로 다른 애가 그 젖병 쓰면 다른 애도 아구창 걸려. 그래서 개별기구 젖병 같은 거 따로 소독하고 따로 쓰라. 그리고 장난감, 여기 또 글씨 오타 빠졌네. 장난감 소독하라. 장난감을 소독하고, 그리고 백태 억지로 제거하면 출혈이 생겨. 그리고 수유하고 나서는요, 물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근데 양치질 같은 거 하면 오히려 긁다가 다치면 출혈이 더 심해. 그리고 뜨거운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아기가 많이 아파. 그래서 피해줘라, 그 말입니다. 되셨어요? 한번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유식입니다. 자, 이유식은 언제 한다? 6개월에서 12개월에 하고, 이때 뭘 보충하는 거다? 철분을 부족을 보충할 수 있죠. 이유식은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그래서 점차 수유량을 늘리고 이유식도 증가해야 돼. 되셨어요? 그리고 이유식을 먼저 하고 점차 수유량을 감소시키라고요. 죄송해요. 젖을 자꾸 좀 줄이고 이유식을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유식 애들 싫어해. 어떤 걸 더 좋아한다? 젖 먹는 거 더 좋아해요. 그러면 젖 먹이고 나서 먹으면 이유식 안 먹어. 배부르니까. 그래서 이유식을 하고 수유를 하라.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곡류, 야채, 과일, 고기 순으로 주고, 새로운 음식을 줄 때는 4일에서 일주일 정도 하나씩 워밍업을 하고, 그리고 뱉어내니까 혀 안쪽으로 숟가락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딸꾹질 할 때는 이유식 먹이다가 따뜻한 보리차 같은 거 주고, 싫어하는 음식은 어떻게 한다? 억지로 먹이지 말 것.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인공 영양아들은 설사 같은 것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애기 기저귀에 발진이 잘 일어나. 그러면 기저귀 발진은 인공 영양아들한테 많은데, 이 발진을 막을 수 있는 예방 방법은 기저귀를 어떻게 해야 돼? 자주 갈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건조하게 유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는 게 비타민이거든. 그래서 비타민이 함유된 재생크림, 주로 A가 그 피부 세포, 상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이 함유된 거를 발라주고, 재생크림을 발라주고. 되셨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에 마무리 간단하게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발진 전에는 비누로 엉덩이를 닦아주셔도 돼요. 그런데 발진이 일어나고 나서는 비누를 쓰지 마세요. 되셨어요? 그리고 기저귀 발진에는 파우더가 좋다 안 좋다?
X. 그리고 항생제와 상관이 있다 없다 X. 그리고 알코올을 쓴다 안 쓴다 X. 되셨습니까? 자, 기저귀 발진이었습니다.